예, 점심시간 끝나고 또 토요일인데 역시 그 배우장 열의가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저는 이거를 회사에서 이제 저희 이제 마케팅 팀이 있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오케이 했는데 봤더니 토요일이더라고요. 그것도 시간도 애매한 막 1시 때여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억셉해가지고 왔는데, 아무튼 뭐 저도 예전에는 한참 때는 주말에도 이렇게 세미나 찾아가면서 배웠던 기억이 있고, 이제는 이제 약간 좀 위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열정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오신 분들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장표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 한 50분 분량이면은 한 30-40페이지면 되는데, 그래도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표시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장수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발표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스킵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D 네트워크에서 연구소에서 이제 팀장을 맡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웹 퍼포먼스 옵티마이제이션 하죠. 뭐 아시겠지만은 최근에는 모바일 쪽의 트래픽이 뭐 데스크탑을 넘어설 거고, 앞으로 뭐 2015년 되면은 뭐 기계도 상당히 많이 증가돼서 모바일 쪽에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좀 다양한 것들도 이제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GPU 관련돼 가지고 뭐 퍼포먼스 튜닝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웹 퍼포먼스 옵티마이제이션, 모바일 관련된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실 분들이 있는데 한 2-3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B2B 기업이다 보니까 일반 유저 대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는 CDN을 하는 회사고요. CDN이 뭐냐라고 설명하면 이것도 기니까 뭐 간단하게 웹 컨텐츠들을 이제 인터넷 유저한테 보내는데, 사용자랑 가장 가까운 곳에 저희 서버를 디스트리뷰션 시키고 거기서부터 이제 컨텐츠를 서비스해주는 이제 서비스입니다. CDN 서비스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뭐 국내에 잘 안 알려졌겠지만, 저희 물론 여기서 저희 고객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 이제 글로벌 넘버 3 회사고요. 물론 1위하고는 뭐 개봉 큽니다. 근데 뭐 저희는 아시아 넘버 1, 그다음에 글로벌 넘버 3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저희가 설치된 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저희가 IDC 데이터 센터 안에는 팝 수만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 140개. 그래서 전 세계 한 30개 나라에 지금 설치되어 있고, 올해도 뭐 3-4군데 더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서버가 글로벌하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하고 싶을 때, 속도가 빠른 거보다 할 때는 저희와 같은 CDN 서비스들을 사용하면은 비즈니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거 정도만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FEO, 그러니까 웹 퍼포먼스 옵티마이제이션을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FEO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론트 엔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기술들에 대해서 저희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제 필드에서 테스트했던 결과들을 한번 공유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뭔가의 그 옵티마이제이션, 퍼포먼스를 튜닝하거나 옵티마이제이션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널라이징 하거나 메저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사실 웹은 계속해서 사이즈가 늘어나고 있죠. 예전에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뭐 처음에 HTML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에 워낙 이미지 많이 썼지만은 초반에 나왔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텍스트만 뭐 위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네트워크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디스크 환경이 더 빨라지면서 웹이 계속 진화하고 있죠. 사이즈 더 커지고, 그 안에 많은 이미지들, 그 안에 많은 자바스크립트들, CSS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사용자가 느끼는 속도들을 보면은 내가 1초 안에 뭔가 아무 짓도, 그러니까 뭔가 액션이 아무것도 없다라면은 이 사이트가 죽었나? 아니면 이 사이트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그 인지할 수 있는 시간대를 보면은 약간 1초 안에 뭔가 응답이 오면은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1초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얘가 죽은 것 같아? 넘어갈까 말까? 뭐 이런 고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2000년 초반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그때 7초 룰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7초였던 것 같은데, 웹페이지를 클릭해서 7초 만에 사이트 안 나오면은 걔는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에는 가장 많이 팔린 제품 중에 하나가 뭐 캐시 제품들이 많이 팔려가지고,
뭐 잉크토맨이 뭐 캐시플로우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캐시 제품이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때 막 그런 걸 넣어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했고 아시겠죠? 또 2000년대에는 또 인터넷 버블이 있어가지고 뭐 이커머스 사이트는 뭐 다들 되게 그 외부에서도 인기가 많고 막 그랬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7초지만 이제는 사용자가 요즘은 이제 2초 아니면 3초 안에 뭔가 페이지가 안 보이면은 사실 그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임팩트, 1초에 대한 딜레이에 대한 임팩트를 이제 뭔가 그 비즈니스적으로 풀어보면은 얘를 한번 하는 데는 사이트에서는 약 한 10만 불 정도를 더 빨라지게 한다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느려진다면은 그만큼 손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역으로 다 계산한다면은 뭐 250만 불 정도의 그런 이제 그 비즈니스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서 우측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3초 동안에 뭔가 기다려서 답이 안 오면은 이 사이트를 내가 중지할 거고 그 다음에 그들 중에서 80%는 다시 리턴 안 할 거고 또 이를 또 다른 사람한테 나는 이렇게 나쁜 경험이 있으니까 그 사이트는 가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웹 퍼포먼스라는 건 사실은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객에게 유저 익스피리언스 측면에서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자는 사이트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튜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시 매저부터 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튜닝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계속 튜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주로 프론트엔드보다는 사실은 백엔드에 더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티어로 해가지고 데이터 레이어 나누고 프리젠테이션 레이어 나누고 비즈니스 로직 나눠가지고 레이어링해서 그 다음에 백엔드에 부하 안 가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DB 같은 거 커넥션 풀링해서 주로 백엔드에서 처리되는 뭐 DB 커넥션 아니면 비즈니스 로직 처리하는 쪽 이런 쪽에 주로 튜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쪽은 사실은 이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튜닝이 많이 되는 반면 물론 뭐 어떤 회사들은 엔지니어의 숙련도가 낮으면은 또 그런 것들 안 돼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되더라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프론트엔드 쪽은 최근에 나와서 많이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스크탑은 상관없는데 이제 모바일 쪽으로 오다 보니까 모바일은 기본적으로 레이턴시가 좀 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4G 쓰고 있지만은 3G 같은 경우는 레이턴시가 100mm, 200mm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느리죠. 그 다음에 LTE도 기본적인 레이턴시가 40에서 50mm가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집에 쓰고 있는 뭐 인터넷 같은 경우는 뭐 다 거의 100메가나 뭐 기가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거의 10mm 언더죠.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모바일은 레이턴시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이런 프론트엔드 쪽에서도 그 옵티마이징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FEO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요 앞에 우리가 웹사이트를 딱 클릭했을 때 첫 번째 index.html 파일이 리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리턴하게 되는 이 시점이 주로 백엔드 처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가 HTML 페이지를 딱 들어가면은 그 페이지를 읽기 위해서는 웹서버가 백엔드에서 가져올 겁니다. 그게 뭐 디스크에서 가져오든 아니면 데이터에서 가져와서 뭔가 제너레이션에서 HTML을 가져오든 이 부분이 이제 그 백엔드 쪽에 관련된 그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들은 실제로 이제 프론트엔드가 되는 겁니다. 결국 보면 우리가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12초가 걸린다고 하면은 거의 뭐 백엔드는 몇 초 걸리지만 나머지 프론트엔드 쪽에서 이 많은 시간들이 사실은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튜닝해가지고 해야 사실은 그 엔드 유저들한테 더 빠르게 페이지를 로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는 곳에서 보면은 이제 그 뭐 스티비 사우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쪽에서는 뭐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몇 개의 사이트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탑 10을 봤더니 뭐 대부분 백엔드에서 걸리는 시간이 약 한 14%고 프론트엔드에서 걸리는 시간이 이제 86%가 된다는 거죠. 거의 뭐 되게 다 물론 뭐 어떤 것들은 야후 같은 경우는 뭐 백엔드가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얘는 뭐 텐센트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론트엔드 쪽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백엔드에서 한 14% 걸리고 이제 프론트에서 86% 정도의 그 속도가 걸리는 시간이 이제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튜닝할 수 있는 방법 이것들을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룰들은 한 14가지 룰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한 3, 4년 전에 나온 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HTTP 리퀘스트를 좀 줄이고, 뭐, CDN 서비스를 이용하고, 뭐, 헤더 같은 경우들 추가하고, 지집하라, 뭐, 여러 가지 이제 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전까지는 이제 제가 뒤에 설명드릴 이제 FEO 솔루션이 있는데, 이런 자동화된 솔루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발자가, 주로 이제 웹 개발자들이 많이 보는 책들이죠. 웹 개발자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운영하는, 운영자들도 이제 보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걸 보고 직접 자기가 이해를 해서 다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만약에 뭔가 또 틀리면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이걸 교육시켜서 또 이렇게 하고, 이게 계속 반복돼서, 사실은 이제 내부적인 리소스를 이런 데나 많이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러면 웹 프론트엔드에 관련된 그렇게 많은 86%가 소요되는 그 시간을 줄일 수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진이 있고 중간에 이제 뭐 미들마일, 이게 이제 뭐 미국에 있다고 그러고요, 웹사이트가. 이게 뭐 한국 사용자라 보면은 중간에 이제 뭔가 인터넷이 많으니까 중간을 여기 미들마일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라스트마일이 있으면은 이 중간중간에 이런 각각의 솔루션을 사용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CDN 솔루션을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DWA라고 이제 다른 컨셉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태틱한 컨텐츠들만 캐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지 않은 컨텐츠들만 캐싱할 수 있는데, 요즘 페이지들 보면은 다 개인화된 페이지들이 많이 있고,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또 로그인하면은 또 계속 제 뭐 카트나 뭐 장바구니 이런 거 달고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페이지들은 주로 이제 스태틱하지 않고 다이나믹합니다. 매번 들어올 때마다 페이지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런 페이지를 엑셀레이팅 해주는 이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DWA라고 하고요.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중간에 미들 마일 쪽에 속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라스트 마일과 이제 엔드 유저 쪽에서는 이 FEO라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옵티마이제이션 솔루션 갖다가 엑셀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웹 퍼포먼스를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이제 정의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웹사이트를 접속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게 7초가 뜨는지 아니면 3초 안에 뜨는지 뭔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널라이징 하는 이제 툴들이 필요하고요. 그 어널라이징 하는 것 중에서도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이제 웹페이지 테스트라고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건데, 이 웹페이지 테스트 사이트에 가서 내가 원하는 타겟 웹사이트를 테스트할 수 있고요. 그걸 테스트하게 되면은 얘가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컨텐츠가 뭔가 블러킹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널라이징 하게 되고요. 뭔가 이제 어널라이징 했으면 내가 문제점을 찾게 되는 거죠. 그 문제점 찾으면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 중에서는 이제 모드 페이지 스피드라고 오픈소스로 나온 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아파치나 엔지닉스 서버에 올라가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서버를 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가 되는 거죠. 이게 FEO라는 게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오토매틱하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주는 거고요. 아까 이 던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이런 14가지를 다 엔지니어가 공부해서 자기 코스 만든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모드 페이지 오픈소스 있으면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은 더 많은 튜닝도 하고 또 더 많은 속도 개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그래서 봤더니 괜찮은 거면 또 어널라이징 하는 거죠. 이게 반복적으로 해서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와. 그럼 다시 어널라이징 하고 튜닝하고 어널라이징 하고 튜닝하고. 자, 이런 게 완벽하게 됐으면은 이제 딜리버리, 사용자한테 이제 실제 퍼블리싱 하겠죠. 그 퍼블리싱 할 때 CDN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해놨으면은 서비스를 놓은 다음에 가만히 놔두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계속 서비스들은 계속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있죠.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이벤트가 나타나면 또 이벤트 끼워 넣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웹페이지 테스트랑 아니면 럼이라는 이제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럼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구글 어널리틱 보면은 구글에 관련된 어널리틱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메인 페이지에 넣으면은 어널리틱 페이지 구글 가서 속도 같은 거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럼은 리얼 유저 모니터링? 메저링인가?
정확히 약자가 뒤에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보고요. 하여튼 그 실제 브라우저에 어떤 자바스크립트를 비컨 같은 걸 하나 넣어가지고 속도를 측정하는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봤더니 뭐 사이트를 해서 한 달 정도 돌렸다가 봤더니 한 달 후에 속도가 좀 느려진 것 같아. 그럼 다시 또 와서 분석하고 튜닝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작업을 해서 그 웹 퍼포먼스를 이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 퍼포먼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려할 사항들이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아까 CDN을 이용하라는 게 사실 내가 여기서 미국까지 레이턴시가 기본적으로 한 70에서 80mm, 뭐 라우팅 패스가 안 좋으면 100mm 이상 갈 수 있겠고요. 70에서 80mm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서버를 한국 쪽에 갖다 놓으면은 아까 10mm였잖아요. 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턴시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레이턴시가 너무 길면은 아무리 먼 곳에다가 빨리 가져와 봐야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레이턴시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TCP 같은 경우 보시면은 TCP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사용하는 서버들 보면은 옛날 서버면은 뭐 예를 들어서 레드햇을 예를 든다면 레드햇 뭐 4점대 이런 데 보면은 TCP 커널은 튜닝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레드햇 5점대 보면은 그래도 좀 더 최신 커널 올라가서 속도가 많이 좀 속도를 올릴 수 있는 튜닝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된 뭐 프로토콜에 대한 특징들도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서 튜닝할 때 좀 사용해야 되고요. 디바이스의 캐퍼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제너릭한 페이지는 문제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가지고 다양한 페이지에 맞게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싶다면은 디바이스에 대한 캐퍼빌리티도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오늘 대부분 얘기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도대체 브라우저에서 페이지가 어떻게 렌더링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내가 아까 어널라이징 할 때 이 페이지가 왜 렌더링 하다가 그러니까 렌더링이라는 거는 내가 HTML 파일 받아와가지고 뭔가 파싱하면서 화면에 뿌려줘야 되거든요. 뿌려주는데 중간에 뿌리다 말고 뭐 이런 경우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렌더링하는 스타트 시점이 얼마만큼 늦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어널라이징 하거나 메저먼트 할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속도 측정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네트워크에서 패킷을 다 다운로드 받은 그 끝 타임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솔루션의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에서 다 다운로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클릭한 다음에 화면에 딱 글이 보였을 때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사용자는 빠르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아무리 빨리 받아왔는데 예를 들어서 1초 만에 보이는 거하고 1초 만에 보였는데 화면에 1초 만에 보이고 다운로드는 5초 걸렸어요. 근데 사용자는 1초 만에 뭔가 보이니까 이 속도는 이 사이트는 빠르구나. 그 다음에 뭔가 데이터 나오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반대로 뭐 다운로드 3초 만에 됐어요. 근데 보이는 게 3초에 보인다고 시작하면은 사용자는 3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블랙 화면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프론트엔드 옵티마이저에서 튜닝할 때 가장 키포인트는 사용자 눈에 빨리 보이는 거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이런 오토매틱한 FEO가 필요하냐라고 보면은 결국은 이런 퍼포먼스 작업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인 작업들입니다. 분석하고 옵티마이즈하고 메저링하고 모니터링하고 이걸 반복해야 되는데 이걸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할 수 없는 거니까 뭔가 자동화된 툴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적합한 게 이제 FEO 솔루션이고 이런 것들은 또 옵티마이제이션 작업이라는 게 사실은 아주 그냥 뭐랄까요. 처음에야 뭐 잘해놓으면 괜찮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주 뭐랄까요. 노가 닿는 작업들이죠. 계속 보고 계속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줄이는 게 이제 목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다이나믹한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처음에 모바일에서 프로하다 보면은 안드로이드용 따로 뭐 아이폰용 따로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거를 개발자가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또 앞으로 또 다른 뭐 삼성의 타이젠 나오면 타이젠 맞춰야 될 거고 어나더 누군가 만들어도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은 사실은 다이나믹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할 경우에는 이런 오토매틱한 FEO 같은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은 사실은 아까처럼 개발자가 14가지 룰을 공부할 필요 없는 거죠. 개발자는 자기가 원래 있는 그 개발의 본연의만 중심에, 본연의 그 일만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 엔지니어 한 명이 있으면 FEO를 가지고 직접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들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까지는 이제 간단한 이제 소개고요. 좀 더 들어가서 이제 FPU가 뭔가 그래서 몇 가지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FPU는 주로 이제 제가 오픈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 오픈소스에 있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걸 보시고 나중에 뭐 돌아가셔서 한 번씩 테스트해 보시면은 뭐 재밌는 것들 많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FPU 솔루션이라고는 실제로 이제 페이지에 관련된 리소스들, 아까 첫 번째가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웹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그 안에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뭐 HTML,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CSS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FPU라는 테크놀로지가 그 페이지 리소스의 그러니까 그 오브젝트들을 이제 줄여가지고 더 빠르게 페이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FPU고요. 중요한 기능들 중에는 옵티마이징, 캐싱 쪽을 튜닝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라운드 트립 타임을 줄이는 게 있습니다. 라운드 트립, RTT를 줄이는 것들에서 뭐 CSS를 컴바인 한다든가 인라인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페이로드, 그러니까 실제 오브젝트를 줄이는 이런 기술들. 그래서 이미지를 리사이징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CSS 같은 경우들 미니파이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즈 브라우저 렌더링 같은 이런 것들 중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페이지 스피드를 보시면은 구글에서 이제 이런 두 가지 툴들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널리시스 할 수 있는 거, 구글도 이제 구글 페이지 스피드 인사이트라고 있는데요. 얘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든가 아니면 크롬 브라우저에는 디폴트로 이제 페이지 스피드 관련된 것들이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가지고 어널라이즈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웹페이지 테스트를 가지고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널라이즈는 이제 이런 툴들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서는 아파치 서버용과 엔지닉스 서버용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엔지닉스 서버가 퍼포먼스 좋은 거는 뭐 다들 이해하고 계실 거고요. 뭐 아파치하고 엔지닉스 둘 중에서 어떤 거 선택해 라고 하면은 전 개인적으로 뭐 둘 다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엔지닉스가 주로 싱글 스레드 방식이기 때문에 스태틱하거나 이런 것도 속도가 빠른데요. 이 페이지 스피드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모든 HTML 파일을 파싱하거나 얘가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스피드 서비스를 하려면은 실제 서버에 올리면 이게 되게 CPU 잠이 많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디스크IO보다는 CPU 버튼이 많기 때문에요. CPU에 대해서 많이 작업이 올라가니까 굳이 엔지닉스 아니더라도 아파치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서버 선택하실 때는 본인이 익숙한 서버에다가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페이지 스피드를 설치를 하면은 얘는 되게 CPU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CPU 사용을 좀 높게 하고 클럭수 높은 것들, 그 다음에 멀티 CPU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크게 좌우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CPU 쪽을 더 많이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지 스피드에서 이건 이제 아파치 쪽의 모듈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페이지 스피드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아파치 보면 인풋 필터와 아웃풋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필터에서 뭔가 받으면 페이지 스피드 리소스 핸들러가 그 데이터를 받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한번 옵티마이제이션 한 것들은 내부적으로 캐시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컨텐츠에 대해서 리퀘스트가 들어오면은 그때는 언더플라이로 옵티마이제이션이 아니라 캐시되어 있는 걸 가지고 다시 서비스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각각 필터라는 게 뭐냐면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내가 뭐 페이로드 사이즈를 줄이겠다, 아니면은 뭐 파일을 합치겠다, 아니면 이미지를 옵티마이즈하겠다 하면은 이 각각을 이제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필터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옵티마이즈해서 실제로 아웃풋을 보내주게 되고요. 그 각각의 필터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필터 같은 경우는 이름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각각 설명들이 있고요. 뭐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제 다 설명드리지 않고요. 각각 몇 개의 기능에 대해서만 뒤에 이제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요거 하나 페이지만 이해하시면은 이게 FPU가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FEO 솔루션은, 그러니까 모드 페이지 스피드를 기본적으로 HTML 파일에 대해서만 파싱하고 거기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 합니다. 만약에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설정을 엔드유저가 있고 중간에 이제 얘를 리버스 프록시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프록시로 설정해놓고 오리진이 있는데 그냥 HTML 요청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뭐 JPEG 파일을 요청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FEO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들지 않고요. 무조건 HTML 가져오는데 사실 이거를 HTML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전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아웃풋 필터가 내가 리퀘스트를 HTML 하잖아요. HTML을 요청했을 때는 얘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요. 내가 응답 받았을 때 아웃풋 필터에서 만약에 컨텐츠 타입이 HTML이라고 하면은 그때 아웃풋 필터가 다시 필터를 걸어가지고 이쪽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하게 됩니다. 그 기본 룰은 HTML 파일을 요청하고 그게 리턴된 리스판스 때는 컨텐츠 타입이 HTML인 경우에만 옵티마이제이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옵티마이제이션 시작하는 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모드 페이지 스피드가 첫 번째는 HTML 파일을 다 파싱합니다. 일반적인 파서들이 있잖아요. HTML 파서 갖다 다 파싱하고요. 그 안에서 오브젝트가 뭐가 있고 그 안에서 자바스크립트가 뭐가 있고 뭐가 있는지를 다 파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CPU가 이 파서만 돌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HTML 파일은 캐싱하지 않고요. 그 HTML 파일 안에 들어있는 뭐 이미지나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만 옵티마이즈해서 여기서 캐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첫 번째는 HTML 파일을 요청하고요. 그래서 오리진을 가져오고 얘가 항상 그 속도 때문에 바로 온더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이게 파싱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첫 번째 리스판스 타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최초인 경우에는 그냥 바이패스합니다. 바이패스를 하고요. 그다음 여기서 모드 페이지 스피드가 아까 리스판스 받아온 게 HTML 했잖아요. 이때부터 이 데이터를 파싱하게 됩니다. 그래서 HTML 파일을 여기에서 파싱하게 되고요. 이 파싱할 때 보니까 이 안에 자바스크립트 파일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a.jpg 파일 한 개 있고 이거는 이제 내가 옵티마이제이션 되겠구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얘가 오리진에서 그냥 알아서 패치옵니다. 사용자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냥 a.jpg과 query.js를 가져오고 이거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합니다. 옵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캐시하고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HTML 갔다 오고요. 받아오고 이때 그냥 바이패스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리스판스 되는 HTML 내용이 이거니까 뭐 그대로 이제 a.jpg 자바스크립트를 그냥 요청하게 되겠죠. 그냥 가져오고. 자, 똑같은 사용자가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걸 요청하면은 무조건 HTML은 여기서 가져옵니다. 무조건 오리진 한번 가져오고요. 다 파싱을 또 합니다. 파싱하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봤더니 여기 있는 것들은 내가 옵티마이제이션 한 게 있네. 그러면 얘를 그 HTML 파일에 있는 내용을 다 릴라이트 합니다. 컨텐츠를 다시 HTML 릴라이트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용자한테 리턴할 때는 이런 형태로 내가 옵티마이제이션 된 애로 이렇게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브라우저를 받아보니까 그 안에서 오브젝트들이 이런 URL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URL 가지고 리퀘스트를 변경된 URL로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으면은 얘는 로컬 캐시부터 응답해주고 얘도 응답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가 FEO가 자동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해주고 옵티마이제이션 된 애는 캐시하고 있다가 바로 응답해 주게 되고요.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미지 같은 경우는 a.jpg GIF 했잖아요. GIF에서 PNG를 바꾼 거죠. 왜냐면은 이미지 컨버팅을 하면은 GIF보다는 PNG가 사이즈가 더 적게 되고 또 합질은 거의 똑같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제 미니피케이션 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우리가 프로를 할 때 보면은 되게 많이 있는 것들 코멘트 많이 하잖아요. 코멘트 다 날려주는 뭐 이런 식의 그 미니피케이션을 해가지고 더 속도, 그러니까 사이즈를 줄어들게 되고요. 그만큼 컨텐츠의 사이즈를 줄게 되면은 사용자는 더 다운로드가 더 빨리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룰은 그 네이밍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스피드 같은 경우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원본 파일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페이지 스피드에서 옵티마이제이션 됐다는 거고 얘는 약자인데 뭐 자바스크립트 미니피케이션 약자고 이거는 이제 그 해시 값입니다. 실제 컨텐츠에 돼 있는
해시 값이고요. 그래서 새로 만약에 봤더니 오리진에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또 이 해시 값이 틀려져서 또 사용자는 또 새로 변경된 컨텐츠를 이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모든 페이지 스피드가 동작되는 방식이고요. 각각의 이제 모든 페이지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기능들이 있는데, 오늘은 요 기능들에 대해서만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들 보시면은 옵티마이즈 캐싱 해가지고 캐시 그 시간을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로컬 스토리지 캐시를 사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미니마이즈 라운드 트립 타임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인라인 한다든가 CS 이런 것들 줄이거나 하고, 그다음 페이로드 줄이고 옵티마이즈 렌더링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 각각 세부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뒤에 거 렌더링하는 걸 좀 이해하려면은 HTML이 어떻게 파싱이 되고 얘가 어떻게 렌더링 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쪽으로 많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는 수준의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요청하게 된 브라우저가 이제 로딩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HTML 파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HTML 파서가 브라우저에서 파서 동작되게 되고요. 이때 파서를 하게 되면 그 안에 CSS 파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CSS는 CSS 관련된 뭔가 돔트리, CSS 돔트리를 만들고, 얘는 그냥 일반 HTML 돔트리 만들고 자바스크립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돔트리에다가 CSS가 뭔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칼라 값을 준다든가 백그라운드를 준다든가 그러면은 뭔가 화면에 뿌려질 레이아웃이 잡히게 되잖아요. 그 레이아웃이 잡히게 되면 이제 렌더 트리라는 걸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렌더링 할 수 있는 트리가 만들어지고, 이때부터 이제 그래픽 컨텍스트를 갖다가 화면에 이제 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화면에 빨리 나오려면은 가능하면 빨리 렌더링 트리까지, 이 안에까지는 빨리 도착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시간 끄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다운로드 받거나 빨리빨리 파스를 해가지고 렌더링 트리까지 빨리 와야 그만큼 화면에 뿌려지는 시간이 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TML 파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토커나이징을 하겠죠. 무조건 아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HTML 파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해서 토커나이징을 합니다. 토커나이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지겠죠. 봤더니 바디가 뭐고, 이 안에 헬로가 있고, 여기에서는 스판 태그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돔트리를 이제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돔트리 각각에 대해서 스판 안에 봤더니 월드에 CSS 같은 게 레이아웃을 변경시킬 수 있잖아요. 여기다 칼라를 지정하거나 뭐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HTML 파서가 파싱할 때 블러킹 되는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자바스크립트가 나타나면요, 무조건 파서를 하지 않고 얘 파일 무조건 빨리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파서가 아까처럼 토크나이징 하겠지 막 하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자바스크립트네, 스크립트예요. 그러면 얘를 이 상태에서 파서가 멈춰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가 가져옵니다. 그 얘기는 뭐가 멈춰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화면에 뿌리기 위해서는 안 좋은 영향이겠죠. 그래서 이런 블러킹 되는 요소들을 이제 좀 없애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퍼포먼스를 튜닝할 때 이제 이 크리티컬한 패스가 이렇게 봅니다. 이제 네트워크에서 HTML 가져오고 CSS 가져오고 돔트리 만들고 자바스크립트 CSS 홈이라고 있고 렌더링 트리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결국적으로 보면은 가능하면은 이제 이런 컨텐츠들은 오브젝트는 되게 좀 가능하면 빨리 가져오고, CSS도 가능하면은 빨리빨리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아까 14가지 룰에서 보면은 CSS는 무조건 맨 앞에다 넣어라, 헤더에다 넣어라 라고 합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CSS 트리를 빨리 만들어야 렌더링 트리가 빨리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HTML 받고 CSS를 여기서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사실은 요만큼 CSS 때문에 다 밀리게 되겠죠, 시간이. 그래서 CSS 같은 건 빨리 받는 거고요. 자바스크립트는 가능하면은 어싱크하게 해라. 왜냐면 얘가 블러킹, 싱크로너스하게 하게 되면은 블러킹이 되니까 사실 돔트리를 만드는데도 시간 걸리고 다른 노드 파싱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도큐먼트 돔을 라이팅하는 거, 뭔가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다 렌더링 트레인이 다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기능들 보면은 CSS를
헤드 쪽으로 옮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CSS가 이렇게 늦게 되면은 렌더링한 트리가 밀리고 밀려가지고 속도가 좀 늦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CSS는 HTML 맨 앞부분에다 올려놓으면은 빨리 다운로드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드가 이렇게 기본적 일반 것 모드가 있고 디퍼가 있고 어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퍼는 다운로드 받긴 받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것을 맨 나중에 하는 거고요. 어싱크는 다운로드를 받는데 중간에 실행할 때만 가는 거고, 일반적인 거는 여기서부터 블로킹이 돼버린 거죠. 네트워크부터 다운로드하는 시점부터 블로킹이 되는 거고, 디퍼나 어싱크는 네트워크 다운로드하는 거는 사실 블로킹 되지 않습니다. 단지 파싱 해가지고 실행할 때, 자바스크립트를 익스큐션 할 때만 이렇게 시간이 좀 줄어드는데, 그걸 위해서는 이제 어싱크나 디퍼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인라인 CSS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CSS 파일 같은 것들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라인 시켜버리면은 모드 페이지 스피드에서 인라인 CSS라는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얘를 인라인 시켜두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이 파일이 있으면은 HTML 안에 이게 그대로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석해서 어널라이징 해보면은 내가 HTML 파일이 있고 HTML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받아온 시간이 HTML 가져오는데 112ms 걸리고 두 번째 것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때 57ms 걸립니다. 전체 다운로드하는 시간이 걸리는 게 총 169ms 이 정도 걸리는데, 이거를 만약에 하나로 해버리면은 브라우저 입장에서도 커넥션 하나만 열면 되는 거죠. HTML 하나만 가져오면 되니까 그 안에 CSS가 아까 인라인 돼 있었잖아요. 인클루딩 시켜놨으니까 거의 사이즈 똑같으니까 다운로드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렌더링 하는 시간이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샘플로 왔으니까 렌더링 하는 시간이 한 20ms, 0.02초 정도밖에 차이 안 나지만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보였고, 아까 했듯이 페이지가 큰데 보면은 이게 효과가 0.5 아니면 1초 이렇게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얘는 이제 따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에도 이제 인라인 자바스크립트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라인 이미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도 똑같이 인라인 시키고, 이미지도 이렇게 인라인 시키고요. 그러면 인라인 시켰을 때 장점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HTML 파일이 하나 있고 오브젝트가 3개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브라우저는 오픈하자마자 커넥션 하나 열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마다 틀리지만은 패러하게 3-4개를 또 다시 커넥션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커넥션을 만드는 거에서는 HTTP 커넥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TCP 커넥션도 다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 TCP 커넥션 하는데 걸리는 레이턴시, 아까 이제 시간들, 모바일이라고 보면은 적어도 LTE면은 40ms에서 50ms잖아요. 커넥션 한 거 3엔드 쉐이킹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1RTT 사용될 거고, 데이터 받아오고 이러면은 사실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이미지나 아니면 변경되지 않는 이미지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인라인 시켜가지고 다운로드 속도를, 렌더링하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라인 이미지 같은 것들은 우리 웹페이지 만들 때면 아이콘 같은 것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이콘 같은 것들을 뒤에 나오지만은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쓰든가 아니면은 얘처럼 인라인 시키든가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수를 줄여서 네트워크 커넥션, 불필요한 네트워크 커넥션 만들지 않고 빨리 다운로드하고 빨리 렌더링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컴바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자바스크립트가 4개가 있잖아요. 그 4개가 있으니까 커넥션 4개가 게 아니라 얘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서 한 번에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것도 더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CSS도 이런 식으로 컴바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래튼 CSS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CS 안에서 어떤 임포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CS를 임포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플래튼하게 이제 CS를 한다고 해도 이제 플래튼 CSS라는 이제 기능이 있는데, 얘를 하나 합쳐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CSS 파일이 있고, 여기서 임포트 하는 게 얘라면은 얘를 합쳐가지고 이제 하나의 CSS로 이렇게 임포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프라이트 이미지는 예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어떤 사이트들 보면은 아이콘들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콘들을 PNG 파일로 하나 다 묶어가지고 화면에 레이어링을 뿌릴 때 CSS에서 그 레이아웃만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 by 100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안에는 10 곱하기 10의 이미지가 10개 정도 있다라면은
걔를 가장 다 좌표로 잡아가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기존에 그냥 그 아이콘이 10개 있던 것들을 하나를 합쳐버리면은 그만큼 커넥션 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 갖다가 빠르게 그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 렌더링 할 때도 레이어만 잡아가지고 바로 하니까 다운로드 빨라지고 그 다음에 화면에 보여주는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니 파일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는 뭐 다 얘기하시겠지만은 가능하면은 코드 양보다는 코멘트 양이 더 많이 뭐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유지보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코드 리더빌리티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웹 속도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불필요한 코멘트까지 다운로드 받으니까 이제 속도가 느려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하지 않고 수동으로 하게 되면은 맨날 개발자가 지웠다 넣었다 지웠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동화 툴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각각 다 불필요한 건 다 줄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코멘트 같은 거 다 날리고요. 그 다음 KG 리턴 같은 거, 엔터 같은 것도 다 날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사이즈가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를 줄여서 미니피케이션만 해봐도 사이즈가 이렇게 줄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사이즈가 원본은 308K인데 실제로 쟤를 줄여버리면은 87K까지 더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히 오픈소스 같은 경우 뭐 jQuery를 보시면은 상당히 코멘트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뭐 저희가 300K하고 87K라고 보면은 속도 차, 사이즈도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 차이도 많이 나겠죠. 물론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CSS도 이렇게 미니피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줄여줄 수 있고요. 코멘트도 날리고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자바스크립트나 CSS도 있는데 HTML 파일도 미니피케이션 할 수 있고요. 근데 단지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게 FU라는 솔루션이 가끔씩 되면 페이지를 브로큰할 수가 있습니다. 브로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CSS 같은 경우 잘못 터치하면 레이아웃이 약간 좀 깨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뭔가 튜닝하거나 옵티마이징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어널라이징하고 옵티마이징하고 어널라이징하고 옵티마이징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옵티마이징 한 게 페이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어널라이징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건들지 말고 문제 없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처리하는 그런 의미였고요. 이미지 옵티마이징 하면은 사실은 그 웹페이지에서 차지하는 이미지의 양은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트래픽은 모바일 비디오 트래픽이 가장 많은데 사실 웹페이지를 만들 때 평균 60%에서 70% 정도가 이미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요즘에 이제 뭐 GIF 많이 안 쓰지만 이제 PNG나 JPEG 같은 것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옵티마이징 할 때는 주로 이제 PNG 같은 경우는 뭐 뎁스를 뭐 좀 줄여준다든가 JPEG 같은 경우는 퀄리티를 이제 조절한다든가 그다음에 불필요한 메타데이터 우리가 카메라 찍을 때 보면 메타데이터 많이 들어있는 게 위치 정보들 많이 들어있죠. GPS 정보 들어있고 그다음 카메라 정보들 내가 뭐 니콘을 찍었니 캐논 찍었니 이런 경우는 이제 JPEG의 메타데이터 사이즈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뭐 그게 한 개만 제거시켜도 뭐 5%에서 10% 정도 줄어든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웹피라는 이제 새로운 포맷이 있는데요. 이 웹피는 구글에서 만든 새로운 표준 포맷이고요. 얘는 JPEG보다 압축률이 더 좋아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밑에 설명했지만은 25%에서 30% 정도, PNG보다도 26% 정도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항상 그 압축률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그만큼 CPU를 많이 써먹는 거고요. 그만큼 브라우저 쪽에서도 얘를 디코딩 할 때도 CPU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화면에 보이는 속도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뭐 미니멈 하는 거니까 크게 고민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웹피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얘는 이제 구글에서 만들다 보니까 포준 표면이니까 IE는 아직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IE는 할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쟤도 안 하고 있고요. 그 사파리도 안 하고 있겠죠. 아이폰도 당연히 뭐 굳이 표준도 아니고 걔네가 만든 거니까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이나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것들만 이 웹피 포맷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그 FU를 했을 때 뭐냐면 다이나믹하게 컨텐츠들을 그 옵티마이징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옵티마이징 할 때 디바이스의 캐퍼빌리티도 좀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만약에 내가 이미지가 있는데 웹피를 쓰고 싶어요. 무조건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서포트되는 브라우저 크롬이나 안드로이드나 뭐 오페라나 이런 것들만 지원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옵티마이징을 하게 되고
FPO는 자동적으로 내가 브라우저가 딱 들어왔을 때 얘가 IE야 그러면은 JPEG에서 WebP로 바꾸는 것들을 이네이블 시키지 않고 그냥 디서브 시켜서 JPEG 파일을 보내주고요. 만약에 크롬이 들어왔어 그러면 크롬이 들어온 경우는 WebP로 자기가 옵티마이즈 변경해가지고 데이터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 안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이미지를 인라인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리컴프레션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버팅 하는 거 GIF를 PNG로, PNG를 JPEG으로, JPEG을 또 프로그레시브로 그 다음에 리컴프레스 하는 건 JPEG, 리컴프레스 PNG, 리컴프레스 웹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리사이즈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이미지 같은 경우는 HTML 태그에서 보면은 위드스하고 하이트 해가지고 넓이하고 높이를 지정하잖아요. 그만큼 또 리사이징에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원본은 예를 들어서 뭐 상당히 뭐 1024에 768인데 화면은 뭐 300에 400, 화면에 풀어줄 때는 300 곱하기 400으로 풀어주고 싶어. 그러면 이미지를 알아서 리사이즈 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페이로드 사이즈가 컨텐츠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고 빨리 다운로드 받게 되겠죠. 여기서 보실 때 이제 프로그레시브 같은 경우는 이제 JPEG이 워낙 사이즈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한 방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점진적으로 화면에 나오게 되는 거죠. 사용자가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때 다 다운로드 한다는 브라우저 보는 게 아니라 일부 받아서 보여주고 이게 점진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프로그레시브 이미지로 변환시켜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가 있다. PNG라는 이미지가 이 정도 사이즈가 있다면은 얘를 PNG를 JPEG로 압축하면은 80K로 줄어들게 되고요. 또 얘에 따라서 WebP라면 60K 정도까지 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계속 사이즈를 줄여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얘 사이즈를 또 800에 곱하기 450으로 또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리사이즈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옵티마이제이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도메인 샤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샤딩이라는 거는 이제 나눠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샤딩의 기본적인 뭐 좀 더 발전하기 이전에 우리 예전에 그 웹사이트 아마 뭐 구축하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은 많이 생각하셨을 건데 일반적으로 HTML이 있고요. 이미지용은 따로 이미지 웹사이트를 따로 구분해가지고 많이 이제 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사이즈 작고 되게 많이 불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액세스가 많이 있게 되니까 사실 같은 도메인을 넣지 않고 도메인을 분리하게 됩니다. 이 도메인을 분리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은 일반적인 브라우저들이 도메인별로 컨커런트하게 4개나 6개의 그 커넥션을 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맥스 컨커런트하게 도메인을 한 4개 정도를 동시에 열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도메인을 열게 되면은 그냥 순차적으로 다운로드 받게 되는데 그 도메인을 3개나 4개로 나눠버리면은 브라우저가 동시에 커넥션을 3개 열어가지고 도메인별로 접속해서 또 그 도메인별로 서브 그 커넥션을 4개나 6개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 더 빨리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샤딩을 한 경우에 보면은 이제 구글의 도메인 있으면은 MT1, MT0, MT2, MT3 해가지고 도메인 4개가 오죠. 그럼 시간대 여기 보시면 스타트 시점 보면요. 거의 동시에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다른 것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얘 받고 이만큼 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커넥션을 열 때마다 이제 웨이팅 하게 되는데 샤딩을 쓰게 되면은 더 다운로드를 좀 빨리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 기본적인 FPO에 대한 주요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바일 사이트를 하나 저희가 그 미러링 해가지고 내부에서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모드 페이지 스피드에서 디폴트만 튜닝을 하더라도 리퀘스트 넘버는 30%가 줄어들고요. 샌드 사이즈도 29%, 리시브 사이즈는 4.3%, 물론 로딩 타임의 개선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우선 사이즈만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더 튜닝을 했더니 어그레시브하게 한 거죠. 아까 이제 인라인 자바스크립트 할 때 디폴트가 2K짜리만 자바스크립트를 인라인 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0K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더 어그레시브하게 했더니 뭐 개선이 더 됐고 사실 로딩 타임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로딩 타임이잖아요. 이 로딩 타임이 28%까지 개선이 됐다고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튜닝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웹페이지 모바일 쪽 삼성을 딱 보다 보니까 튜닝했는데 로딩 타임 개선이 없어요. 근데 봤더니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가 뭔가 하나가 얘 혼자만 딸랑이 있고 뭔가 블로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얘가 임포트 CSS 파일인데 CS 파일 안에서 임포트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얘를 튜닝했습니다. 그걸 하나 튜닝했더니 그거 하나로만 실제로는 로딩 타임이 33% 정도 이렇게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널라이징이 중요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페이지 안에서 내가 여기 페이지가 왜 생뚱맞게 얘만 있을까? 이걸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페이지를 들어가서 이 CSS가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임포트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느려지구나. 그러면 이거를 내가 튜닝해서 바꿔주니까 이만큼 이제 로딩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제가 몇 시까지 발표죠? 죄송합니다. 이미 지났나요? 예. 시간 관리 잘 못하네요. 나머지 거 설명드리면은 제가 2,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쪽에서는 이렇게 레이턴시가 크다라는 것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있으면은 TCP 커넥션, HTTP 서버 프로세스 타임 이런 것들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바일은 약간 좀 특성이 틀립니다. 아까 도메인 샤딩은 커넥션을 많이 열잖아요. 모바일 쪽에서는 DNS 타임 자체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까 레이턴시가 40mm, 50mm니까 샤딩은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모바일 쪽에서는. 그 다음에 인라인 이런 것들 잘 파악해서 써야 되고, 가능하면은 사이즈, 모바일은 무조건 사이즈 줄이고요. 그 다음 커넥션 수 줄이는 게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 당연히 줄이는 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많이 튜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웨이즈로드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모바일은 화면에 보이는 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뭐 이만큼 있으면은 화면에 뷰 되는 게 조금밖에 없으면은 뷰 되는 것만 먼저 빨리 전송해주고 뷰 안 보이는 것들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즈로드 이미지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고,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RTT들 보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저희가 실제 웹 서버를 놓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쪽에다가 저희가 설치해 놓고 측정을 이제 이쪽에 US 사이드, 그 다음에 한국, UK 쪽에다가 해서 뭐 싱가포르 이런 쪽에 넣어가지고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기선해 봤더니 FPO를 적용했을 때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이게 이제 고메즈라고 그 커머셜한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본 거고요. 얘도 속도가 더, 모바일 쪽에서도 심지어 해봤더니 이건 데스크탑을 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쪽으로 했을 때도 얘를 적용했더니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대해서 얘기했고요. 어널라이즈하고 메저링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크롬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크롬에서 페이지 스피드를 설치해가지고 오시면은 내가 어떤 페이지, 삼성이라는 페이지 들어가보면은 여기서 제한을 해줍니다. 레코멘데이션 이렇게 해준 거죠. 이런 거 사용하고 페이로드 최소화하고 지연 시간 최소화하고 이런 것들 하라고 이제 레코멘데이션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FPO를 가지고 적용해서 툴하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페이지 스피드 인사이트 가서 내가 누르면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해 라고 팁을 줍니다. 이 팁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웹페이지 테스트 갔다가 화면에 보이는 것들을 다 필름으로 이렇게 비디오를 클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오리진하고 옵티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시간 차이 나구나,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저먼트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신데틱한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것과 이제 RUM이 있는데 리얼 유저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이 그래도 이쪽 스피드 사운드가 만든 책, 작성한 책인데 이 두 가지 책 보시면은 얘가 개정판일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이 책은 전반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장점은 온라인으로 보는 거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게 프리거든요. 이거 하나만 다운로드 받으셔도 사실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제가 생각보다 한 5분 정도 좀 늦었는데, 네, 제 발표 여기까지 마치고요. 질문은 제가 잠깐 한 5분, 10분 있을 테니까, 네, 다음 분도 준비해야 돼서, 제가 밖에서 잠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